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새 코너 슈퍼스타 루이 14세 연희인데요. 먼저 슈퍼스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군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8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선의 슈퍼스타 윤심덕을 파헤쳤는데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죽음 직전까지 여러 가십에 시달리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윤심덕은 189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격동의 시기에 태어났고요. 긴 목과 큰 목소리, 목이 길면서 그냥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이미 음악적 귀재였고 일본 유학 시절에 제일 한국인 동호회인 순회극단의 멤버로 또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공연을 하고 조선에 와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윤심덕이라는 인물이 조선 예술계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됐고 제 목소리에 홀려서 침을 줄줄 흘리고 따라다니는 신사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팬클럽인가 보다. 최초의 팬클럽. 초기 팬클럽 형태. 사실 윤심덕도 이제 1호 스타니까 빛과 그림자가 다 있었겠죠. 이제 그 당시 이제 혼사를 알아보잖아요. 함남 지역에 김홍기라는 사람과 이제 어떤 만남을 주선하는 집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열애설 쫙 이제 알려지기 막 시작을 하는 거죠. 연이어서 또 사건이 터져요. 뭔데 또? 갑부였던 이용문의 첩이 됐다. 혹은 첩이 되려고 한다. 그 당시 뭐라고까지 보도가 났냐면 예술가인 척하는 계집. 어머, 이런 말까지 공공연하게 오, 쓰시죠. 힐란이다, 힐란. 절제 없는 악플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 윤심덕 선생님도 아마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할 줄 모르셨을 거예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그 앞에서 인간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처를 받을 때 대응하는 아주 그 아픈 반응이 쿨한 척하는 거예요. I don't care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신경 안 써 이런 거 안 써.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상실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회피 수단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맞아. 네, 박재현 마스터와 함께 역사 속 인물의 삶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윤심덕 분석한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했네요. 윤심덕은 영화며 드라마로 많이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삶이 기구하기 짝이 없네요. 조선시대에도 악플이 있었다는 게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참 나쁜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있나 봐요. 이처럼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윤심덕의 삶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댓글 반응처럼 악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윤심덕이라는 인물을 대중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시대에 희생당한 여성 예술가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조망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후반으로 가면 윤심덕이라는 인물보다는 윤심덕이라는 인물을 그때 당시 대중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떠한 나쁜 반응이 있었는가, 그 인물보다 그 주변부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윤심덕을 올바로 이해하자라는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윤심덕을 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 윤심덕이라는 인물이 음악가인 만큼 한국 음악계에 그가 끼친 영향이라든가 예술가적인 면모를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으로 묘사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심덕을 비판했던 당대 사람들의 시선을 악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는 오늘날의 시청자들이 조금 더 쉽게 공감을 하도록 한 장치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려고 했다라면은 그 당시에 윤심덕이 받았던 비판이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반발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은 오늘날 이제 숏컷을 했다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는 이제 여성 유명인들이 있는 사례와 같은 맥락인 것이고 이 맥락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라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을 텐데 악플이라는 어떤 표현만 빌려오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맥락을 소거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윤심덕의 동생인 윤성덕이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대체 왜 조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떠들기를 좋아하느냐라고 이렇게 통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성 예술가와 스타를 둘러싼 이 사회의 시선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심덕을 소개한 것 자체는 아주 좋았는데 이 역사와 다른 분야를 크로스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담 심리라는 게 좀 깊은 이야기, 더 넓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알맞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이 식민지 상황에서 신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술가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학이라던가 아니면 식민지 시대의 여성들을 연구했던 여성학과 크로스를 했다면 더 깊은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연희인데요. 이번 키워드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 7일 방송된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통 가무악의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풍류 달빛 공연으로 꾸려졌는데요. 풍물천지 아리솔의 부포놀이 사자놀이부터 코리안 집시 상자루의 퓨전 국악까지 다채로운 연희가 펼쳐지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우리 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풍물천지 아리솔처럼 전통의 형태를 지키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유산을 전승하는 팀, 그리고 코리아 집시 상자루처럼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과감하게 다른 장르로 이제 뻗어나가는 시도를 하는 팀, 이 두 팀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코리안 집시 상자루가 들려줬던 마지막 곡이죠. 그 상자루 타령 2가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 그저 놀다 가세 아니 그저 놀다 가세. 아증과 꽹과리로 한국 전통의 가락을 연주하지만 또 전체적인 곡 구조는 정통 블루스의 문법을 구사를 했는데 그 두 개가 따로 놀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던 회차였습니다. 푸른 숲속에서 펼쳐진 공연이다 보니까 일단 눈도 호강하고 귀도 호강하는 시간이었는데 저 역시 상자루의 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중얼중얼 거리는 듯한 그런 보컬이 우리의 타령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고 제가 몰랐던 세계를 다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또 특히 좋았던 건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 분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서로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각자가 생각하는 범위가 달랐어요. 어디까지 전통으로 칠 거냐. 이제 아무래도 팀이니까 그러면은 전통이라는 그 범위를 일단 맞추자. 그래야 이제 상자 속 자루 음악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 그 상자를 맞추러 간 거군요. 그렇죠. 상자를 맞추러 간 거죠. 네. 그래서 이 젊은 아티스트들이 전통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했다고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새로운 음악으로 나왔잖아요.
있는데요. 일단 스타일링부터 운동화에 뭐 메탈 밴드 티셔츠를 입고 전통적인 고가를 쓴 모습, 그런 점들이 이 젊은 아티스트의 고뇌가 대중가요가 우리 가락 정서를 어떻게 담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굉장히 보기 힘든 공연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김나니 씨라는 진행자가 참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풍물천지 아리솔의 이제 막내인 이성군 인터뷰할 때 우리 희성 친구가 부포놀이 하는 거를 이모가 봤어요. 근데 정말 잘하던데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아니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3학년이요. 3학년이면 10살이신 거죠? 네. 근데 경력이 6년 되신 건가요? 네. 어머, 이렇게 인생의 반 이상을 이렇게 부포놀이에 우리 또 풍물놀이에 이렇게 힘쓰신 우리 지성 씨께서 나와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게 뭔가 농담 같으면서도 저 친구는 정말 인생의 반을 저기다 쏟은 사람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포놀이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인생의 반을 넘어서 거의 평생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어떻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이 아리솔 같은 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아유 뭐 어린 친구들이 국악하니까 기특하네, 뭐 귀엽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 진짜 되게 제대로 하는 팀이구나, 진지하게 하는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이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날 방송은 어떤 무대가 더 좋고 더 나쁘다를 말할 수 없이 정말 골고루 높은 수준의 음악성을 보여준 훌륭한 음악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감상은 남겼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방송이 시간대가 토요일 아침 5시예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편성된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어떤 수준에 너무 걸맞지 않은 대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방송이라도 마련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무대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락, 우리 문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노력들 많이 전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루이 14세인데요. 이번 키워드 이승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8일 방송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서프리즘 코너에서는 스파이를 주제로 떠오른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최초로 산업 스파이를 파견한 루이 14세를 시작으로 차도둑, 색출 등 4개의 단어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며 흥미를 끌었습니다. 단개수 무려 700개, 공사비 우리 돈 2조 원. 그야말로 화려함의 결정판이었던 베르사유 궁전. 하지만 루이 14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But these 700 rooms all look the same. I need a special room that will show my dignity. I'm so special, right? I should decorate it with mirrors. 당시 전신 유리 거울의 경우 해군 함정 한 대 값과 맞먹었을 만큼 비쌌는데요. 이유는 희소성. 유리 거울은 오직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몇몇 장인들만 만들 수 있었던 첨단 기술이었던 겁니다. Why are mirrors so expensive? Hey, boycott Venetian mirrors starting from today. Make our own. What? Relax the technique to make them? Steal it. 루이 14세는 유리 거울 제작 기술을 빼내기 위해 산업 스파이 10명을 베네치아로 보내는데요. 하지만 보안에 철저했던 베네치아 공화국. 8명은 들켜서 처형당했고 2명만 기술을 배워 귀국하죠. 하지만 이 2명마저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하니 루이 14세의 산업 스파이 작전은 완전 실패. 결국 거금을 들여 거울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영국의 스파이 색출 방법, 바로 동전이었으니 1971년까지 영국은 식진법을 쓰지 않았죠. 게다가 동전 종류마다 환전 단위도 제각각이어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What is it? 108 pence. How much in guineas? Look, you must be a spy. 당장 신고. 영국의 화폐 체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스파이들이 계산을 버벅거려 잡히는 경우가 허다했던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알고리즘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댓글 확인해보면요. 루이 14세 연기하는 배우 리얼한 표정 연기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 때문에 산업 스파이까지 붙였다니 꿈에도 몰랐네요.
스파이 역사가 2000년도 더 전이라니 진짜 서프라이즈다. 스파이 역사와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는 반응들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번 서프리즘 코너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튜브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의 단어에서 연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빠른 호흡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핵심을 빨리빨리 얻고 싶어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엿보이는 코너였고요. 스파이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흥미를 끄는 소재를 잘 잡아서 정보를 전한다라는 점에서 좀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성이나 편집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재현 배우의 드라마타이즈라는 게 서프라이즈의 핵심인데 유튜브 형식에다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 형식까지 잘 녹인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이제 하루를 그냥 슉 그냥 순삭시키는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의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봤을 때 그냥 쓱쓱 넘어가게 만드는 그 재미가 우선 지금 서프리즘 코너의 좀 장점인 것 같고 과거의 사실을 약간 지식 콘텐츠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낸 역량을 지금 서프리즘 코너가 갖게 된 만큼 동시대적이거나 조금 진지한 내용들도 이 서프리즘 코너로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식 중심적인 코너로 보였는데요. 산업 스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해 주겠다 이런 의도가 좀 엿보였어요. 청나라의 영업 비밀까지 알아내니 They add something to the tea for export. 영국에서 찻잎이 푸르고 진할수록 인기가 높았기에 프러시안 블루라는 청색 염료를 녹차에 입히고 있던 겁니다. 그의 폭로로 영국인들은 녹차를 기피 대신 찻잎을 발효한 홍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녹차가 아니라 홍차를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된 이유, 비둘기를 산업 스파이로 이용했고 그것을 송골매를 통해서 막았다 이런 것들처럼 간단한 지식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좋았고요. 다만 굉장히 호흡이 좀 빨랐기 때문에 내용이 잘 흡수되지는 않았어요.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 섞는 것이 아니라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새 코너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첫 방송된 뽀뽀뽀 좋아좋아 관련 키워드입니다. 뽀뽀뽀 좋아좋아는 뽀뽀뽀 친구친구에 이어 약 2달 만에 새롭게 돌아온 프로그램인데요.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나이 세모궁, 노래해요 쏭쏭, 정글짐 등 노래 운동 지식을 재밌게 전해주는 새 코너가 눈길을 모았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뽀미 언니한테 신청하세요. 뽀미 언니가 불러줄게요. 편지 왔쇼. 뽀미 누나, 어제 이사를 왔어요. 난 옛날 동네랑 옛날 집이 좋은데 속상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좀 들려주세요. 찾았다. 우리 동네 놀러와. 뮤직 주성. 우리 가족 다 함께 미끄럼틀 타며 한바탕 웃었지. 이렇게 멋진 우리 동네 놀러와.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사연이 있을 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난 사자야. 그리고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사자. 우리 같이 사자 기지개를 해보자. 자, 사자처럼 땅에 엎드려서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준 다음 가슴을 땅으로 꾹꾹 눌러줄 거야. 두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배꼽을 땅으로 꾹 눌러주자. 잘 잤다. 시원하지? 그러면 이 정글짐처럼 튼튼해질 거야.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는데요. 다시 돌아온 뽀미 언니, 애들보다 제가 더 신나서 봤네요. 앞으로 본방사수 예정. 아기 돌부터 두돌까지 뽀뽀뽀 다 외우고 보는데 아기들한테 뽀뽀뽀만한 프로그램 없어요. 짐처럼 유연하게는 못하지만 정글짐 따라했더니 저도 시원. 오랜만에 스트레칭 했어요. 그 반응을 보니까 어른들도 새롭게 단장한 뽀뽀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첫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작인 뽀뽀뽀 친구하고 지금 뽀뽀뽀 좋아하고 구성에 과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뽀미 언니 이서영 씨도 다시 돌아왔고 이제 캐릭터인 토리 느리 우리도 함께하게 됐고 홈 트레이닝 코너가 있는 것도 사실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인 거죠. 대부분의 포맷과 인력을 이제
승계해서 이제 가게 된 상황이라면 사실 이게 제목을 바꿀 만한 변화였는가라는 지점에서는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거예요. 뽀뽀뽀가 사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 중 하나잖아요. 이게 역사가 40여 년이 됐고 그렇다라면은 프로그램 명의 잦은 변화가 이 유산을 지키고 맥을 이어나가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너들을 봤을 때 약간 현대적 교육관을 반영한 코너 배분과 구성이 돋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과 다중지능 발달이 중요하잖아요. 세모공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발언권을 주고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점, 이게 좋았어요. 보통 뭐 태양은 밤에는 어디로 가나요? 했을 때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그냥 반대편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과학적인 지식인데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햇님은 햇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산 뒤로 갈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리석다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하나하나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그 뽀뽀뽀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어떤 주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관련된 분야, 음악과 관련된 분야는 여성이 하고 신체 활동은 남성인 짐이 하고 이런 식의 성역할 배분은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약간 역할을 바꿔가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래도 좀 바뀐 게 점핑맨 같은 경우 좀 더 액티브한 거였다면은 정글짐에서는 약간 스트레칭이나 몸 푸는 동작 위주로 했단 말이죠. 1화만 그렇게 한 것인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후자라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느릿느릿한 동작이나 이런 것들로 몸을 풀어주고 홈 트레이닝으로서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면 차별화된 교육 목표나 교수법으로서 그 전작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 정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 뽀뽀뽀 좋아좋아만을 차별화된 콘텐츠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